이른 아침,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문도 열지 않은 소아과 앞에서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소아과가 문을 열면 환자 등록을 하고 다시 진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산군을 비롯해 충청남도 내 소아과가 없는 지역은 3곳. 부모들은 새벽부터 다른 지역 소아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현장 접수를 해서 조금 일찍 보려고 이제 오픈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여기서 4시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5시에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 아픈 애 계단에 앉혀가지고 돗자리 깔아서 열패치 붙이고서는 거기서 내내 이제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문 열어주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그 대기자 접수를 또 하고 병원들을 다 보면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막 이비인후과 이렇게 있는데 소아과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에 맞춰진 병원들이 없는 거죠. 8살, 6살 두 자녀를 두고 곧 셋째 출산을 앞둔 박가람 씨도 걱정이 큰데요. 제가 이제 아기를 낳으러 이제 4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제발 나 출산하는 동안 출산하고 조리하고 다시 집에 오는 동안 제발 아프지 마. 애들한테 요즘에도 그러거든요. 아프지 말라고. 아프면 병원 가기 너무 힘들다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각종 육아 지원 정책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체감이 될까요? 애들 아플 때나 커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다른 지원적인 부분은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소아과 전문의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6년부터 세종시에서 소아과를 운영해온 의사 강민원 씨. 1년 전에 이제 일하던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고도 저희도 1년 동안 계속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그 지원자 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나오던 인력에서 전문의 따고 나오는 인력에서 3분의 1 수준도 안 되게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상급 병원들부터 차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병원들, 소아과 클리닉 쪽으로는 이제 올 인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 다른 거 하러 가셨어요. 의료진 부족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또 진료 축소로 이어집니다. 3명, 4명 의사 선생님 근무하실 때는 뭐 매일 야간 진료를 했었고 그리고 일요일 다 진료를 했었고 그러는데 지금 선생님이 줄어들고 결국은 구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남아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로딩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업무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일요일 진료는 이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평일에도 하루는 야간 진료를 이제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대전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하용 씨도 위기를 체감합니다. 개원가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1년 1년을 갈수록 하루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특히 어린 나이에 그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하루에 일정 이상의 그 환자들을 보지 못하면 적자가 생기가 쉬운 구조이고 또 그런 것들을 그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과로 전과하는 선생님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소아과 진료 환경을 좀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주고 제도가 하루빨리 잘 나와서 진료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문 열기도 전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는 오픈런, 또 스마트폰 앱에서 하는 선착순 진료 예약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설 명절 기차표 예약하는 것도 아닌데 의료 현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갑작스레 아이가 열이 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닫혀서 발을 동동 구른 적들이 다들 많으실 겁니다. 예, 저도 VCR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서 좀 울컥 좀 하는데요. 예, 저도 오픈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 미뤄가면서 아이는 아프고 대기 시간은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러면서 답답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예. 꼭 아이들은 주말이나 야간 그러니까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그렇게 아프고 또 열이 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주말에도 운영하는 소아과 찾아다니면서 차라리 응급실을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아과들이 야간 진료를 드문드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각자 도생해야 하는 운영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 내 소아의료 부족 사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이병국 소아청소년과 교수, 또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송예원 책임연구원 두 분 모시고 소아의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병국 교수님, 이른바 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처럼 코로나나 독감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에 아무래도 아기들은 많이 아프면서 의료기관의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생기는 많은 불편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아청소년과 관련한 그 의료가 부족한 상황은 개인 1차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소아청소년과 안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새로 오픈한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휴가를 결혼휴가 단 5일 빼고는 사실 가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현재 낮에 근무하고 밤에 당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낮은 상시 근무, 그다음에 밤에는 한 20일 이상 당직을 서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오늘 이 방송 녹화가 끝나면 네. 또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저께 아침부터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밤에 환자가 조금 그래도 괜찮아서 2-3시간 정도 잠은 잤고요. 그리고 오전 근무하고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낼 수 있어서 왔고 다시 저녁에 좀 안 좋은 산모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소아과에 의료진이 없다는 현실, 실제 이 정도입니다. 자, 송예원 연구원님, 지난해 이제 소아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조사를 진행하셨다고요. 우리 지역 중 한 곳인 대전시 의료진의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없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곧 5년 후에 전문의가 되기 때문에 이 5년 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를 바탕으로 그 추이를 확인해 보면 그 전문의는 당장 올해부터 0명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충남의 소도시는 더욱더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과 의사가 그렇게 없으면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뭐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뭐 당장은 급하니까요. 진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의료 인력 배치도 좀 유연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병국 교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이제 계실 거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몰랐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소아와 성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 소아청소년과 교과서에서도 소아는 어린이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런 말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는 이유는 아기나 소아의 생리적 특징과 성인의 생리적 특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으로 생각해야 하는 병이 완전히 다르고요. 아이가 아플 때 성인을 기준으로 한 다른 과 전문의에게 사실 본다는 것은 뭐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은 팔이 부러졌는데 내과에 가서 이 팔을 고쳐주세요, 수술을 해주세요 이러는 것과 사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과는 필수 의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아과에 갈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과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 이제 소아과도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송예원 연구원님, 특히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전 내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을 비교해 보면 약 4만 명의 인구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해 소아청소년 의료 이용의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체중아, 조산아, 출산 등의 증가로 인하여서 중증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아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중에 소아청소년과 특히 중증 의료나 응급 의료에 관한 사항은 그런 역할들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국 교수님, 이대로라면요 모두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상황 정말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는 신생아로 태어나면서부터 기도가 완전히 좁아진 상태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넓혀주는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을 했어야만 됐는데 사실 충청권에서는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기를 데리고 손으로 직접 호흡을 도와주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병원까지 가서 전원을 했었는데요. 그 시간이 약 5시간, 6시간 동안 걸렸습니다. 사실 뭐 제가 힘든 것보다도 더 걱정이었던 상황은 뭐였냐면 예. 그동안 우리 신생아 중환자실은 누군가가 이제 봐야 될 진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외부로부터 그 고위험 산모들의 전원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명이 맡아야 되는 중증 환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일본하고 비교하면 4배나 되게 되는데요. 저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의 수는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그래서 이 15명의 아이를 제가 노력을 해서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의 아이를 치료할 때 아무래도 조금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의사 한 명의 소아 중환자 15명을 봐야 하는 상황. 그나마요,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더라도 다른 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소아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송혜원 연구원님, 구조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신념, 희생, 사명감 이런 단어들도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희생이나 사명감이 강조될수록 일선의 의료진들에게는 더욱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낮은 수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은 수가로 인해 진찰료가 15,000원에 그치게 되고 이에 따라 적자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간 진료나 야간 당직 같은 경우에는 더욱 현실화가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난 2월 1일 정부가 종합의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는 소아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는데요. 자, 신서우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그 벼랑 끝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로 인력을 확충을 하고요. 또 2028년까지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소아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제시가 됐습니까? 예, 소아 분야를 보면 전공의에 대해 수련비를 인상을 하고요. 또 지역 필수 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을 해서 소아 분야에 대해 혁신적인 수가를 도입하고 또 성과를 중심으로 사후 보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심을 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꼭 문제로 꼽고 있는 일반 소아과 전문의 수가 문제라든지 또 지역 소아과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언제까지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에만 기대면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송혜원 연구원님,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광역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 연구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은 지역 내에서 기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당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와 더불어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은 이 소아과 같은 이 필수 의료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 적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요, 신서우 기자. 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일본이 먼저 겪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소아과를 개원했을 때 3세 미만의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 넘는 가산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를 운영하면서 입는 그 타격을 국가가 대신 보상하고 있는 셈이죠. 예. 지자체가 소아과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병국 교수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소아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아기가 좋고 지역에 봉사하고 소아 환자를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명감에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시스템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진찰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기본 진찰료와 소아진료, 중증 소아진료에 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와 소득이 비슷한 일본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약 서너 배 이상의 수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급여를 임시로 더 올려준다라고 해서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거나 지방으로 내려와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의 이후에 우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증 의료를 하는 전문의로서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느냐가 전공의 지원과 연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이자 곧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아 의료 시스템은 결국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역 곳곳에 남아 분투하고 있는 소아과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병국 교수님, 송예원 연구원님, 그리고 신서우 기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